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고용 쇼크와 반도체주 급락, 여기에 환율 급등과 스페이스X의 IPO 소식까지 겹치면서 개장을 앞둔 시장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비중을 줄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ETF와 옵션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상승장의 건강한 조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과열 후 후폭풍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뇌관으로 레버리지 과열을 지목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수조 원의 뭉칫돈이 쏠렸고 개인들의 주간 옵션, 위클리 옵션이라고 하죠. 그 거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손실 역시 급격히 커질 수 있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주 뉴욕 증시는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역시 나쁜 일은 꼭 한꺼번에 닥치곤 하죠.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의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자금 조달 소식에 유동성 부담까지 커졌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업황 두다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에는 한마디로 패닉셀링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장 마감 선고면 다우지수가 1.35%, S&P 500 지수가 2.64% 급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폭락하면서 1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주간 단위로도 뉴욕 증시는 급락하면서 상승 행진을 멈췄는데요. 다우지수가 0.32% 내려간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59%, 4.68% 빠졌습니다. 이 같은 폭락세는 반도체주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 넘게 떨어졌는데요.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 칩의 렉당 메모리 용량을 기존 예상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주의 하락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는 결국 전체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키웠고요. 또 BNP 파리바에서는 D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이 당초 예상했던 내년 중반보다 훨씬 빠른 올해 중반부쯤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한 점도 반도체주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밖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3%가량 밀려났고요. 애플은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인 WWDC를 앞두고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전 거래일에 13%가량 떨어진 브로드컴은 또 8% 가까이 급락했고요. 메타에서 나온 소식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구글에 이어서 메타도 AR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메타 주가는 5% 넘게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에 큰 압력을 가했습니다. 또 마이크론은 이날 13% 넘게 급락하면서 다시 세종 11위로 밀려났고요. 반대로 반도체주와 기술주를 떠난 자금이 가치주로 쏠리면서 일라일리와 버크셔스웨이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럼 시장의 투심을 짓누른 고용 보고서 바로 확인해보면 5월 미국의 신규 일자리는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일자리가 17만 2천 개 늘어나면서 예상치였던 8만 5천 개를 크게 웃돌았고요. 이전 두 달치 고용 수치도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 비농업 고용 평균은 18만 8천 개로 확대됐습니다. 또 실업률은 3개월 연속으로 4.3% 증가했는데요.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보면 전월에 4.33%에서 이번에는 4.29%로 내려오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4.3%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과 물가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렇게 노동시장마저 뜨겁게 나오면서 금리 동결, 더 나아가서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BNP 파리바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앞으로 1년 전망에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공식적으로 반영했는데요. 12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그 외에도 모건 스탠리는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 우려는 완화되고 이제 정책 리스크의 초점이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번 달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사실상 금리 인하 편향을 공식적으로 폐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제 패드워치에서는 10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40%를 넘어섰고요. 12월 인상 확률은 이제 80%에 육박합니다.
결국 시장 금리는 치솟았는데요. 10년물 금리는 4.53% 오르면서 5월 말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2년물 금리는 장중 4.15%까지 뛰면서 지난해 2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투자자들도 이제 협상이 빠르게 타결되지는 않더라도 현재 상황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WTI는 다시 90달러 선까지 떨어졌고요. 브렌트 역시 93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면서 비트코인은 한때 6만 달러 밑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32개를 매도했다고 밝힌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여기에 위험자산 매도 심리까지 증폭되면서 낙폭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다만 현재는 하락폭을 소폭 되돌리면서 6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주 하락장의 시작인가라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잠깐 조정을 거칠 수 있어도 완전히 사이클이 꺾인 것은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증설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요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고객사가 동시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초중반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물가지표들이 줄줄이 나올 예정인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주목도가 매우 높아졌고요. 특히 다음 주 6월 FOMC를 앞두고 이번 지표 결과가 금리 결정에 큰 역할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CPI는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나오는데요.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CPI가 전달 대비 0.5%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원 CPI는 0.3% 상승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유장은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5월 PPI가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헤드라인 PPI는 전달 대비 0.8%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역대급 IPO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오는 12일에 뉴욕 증시에 데뷔하는데요. 월가에서는 시장이 스페이스X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주를 매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IPO 이후 시장 변동성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자신감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가 공모 목표의 2배에 달하는 수요를 끌어모았는데요. 그 규모만 1,500억 달러, 우리 돈 230조 원이 넘습니다. 전례 없는 몸값부터 매우 인상적인 수치를 보인 만큼 시장에선 이번 결과를 흥행 미리 보기로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대형 기관 투자가들은 통상 막판에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월가에선 이제 왜 스페이스X를 사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들고 있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요. 공동주관사인 모건 스탠리는 회사 매출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뒤면 3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5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까지도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더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월가 이런 장밋빛 전망 근거 없는 계산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앞두고 큰손 고객을 하나 또 물었는데요.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얻는 수익만 매달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에 달하고요. 계약 기간 전체로 놓고 보면 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미 앞서 엔스로픽에도 슈퍼컴퓨팅 자원을 통째로 빌려주는 파격적인 거래도 맺었는데 이 두 계약만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번 돈을 매년 고정 수입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우주 개발 사업의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안정적인 돈줄을 만들게 됐고요. 특히 IPO를 앞두고 우주 사업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강자로서의 입지까지도 각인시키면서 성장 작업에 총신호가 켜졌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IPO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오픈 AI도 상장을 앞두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개편을 준비 중인데요. 1등 공신 챗GPT를 코딩 도구와 AI 에이전트를 결합한 슈퍼 앱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간 올트머니 고집해온 방향과는 사뭇 다른 파격적인 선택인데요. AI의 미래가 챗봇이 아닌 에이전트에 있다 판단하고 코딩 제품인 코덱스로 무게중심을 옮기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챗GPT로 10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얻었지만 수익성이 아쉬웠고 정작 돈이
논의되는 기업 시장은 엔스로픽에 뺏겨 추월당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건데 때마침 상장 시기까지 겹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원하는 대로 꿈보다 당장 지갑을 빌려줘 전략적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입니다.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빅테크들의 판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에 이어 메타도 AI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그 규모만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걸로 전해지고요. 특히 구글이 채택한 의무전화 우선주 방식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메타는 올해 AI 관련 자본 지출이 1,450억 달러, 우리 돈 220조 원이 넘어가고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높아질 걸로 내다보면서 자금 조달 방안을 고심해 왔습니다. 특히나 스페이스X와 오픈 AI, 엔스로픽 같은 대여들이 연거푸 기업 공개에 나서면서 시장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걸로 예상되고 여기에 큰손 구글까지 증자에 나서면서 서둘러 돈줄을 선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다만 시장에선 전례 없는 투자 경쟁에도 정작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의 대다수는 첫 삽도 뜨지 못한 걸로 알려지면서 부채가 만든 독이 든 성배라는 평가까지도 나오는지라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는지 메타의 주가는 미끄러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전략산업 쇼핑에 여념없죠. 반도체부터 양자 컴퓨팅까지 분야도 다양한데 제일 핫한 인공지능도 놓칠 리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들과 만나 지분 참여를 포함한 잠재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대상 기업은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 샘 올트먼 역시도 백악관이 정부의 오픈 AI 지분 보유 방안을 놓고 장기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밝혔는데요. 지난해부터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고 올트먼이 직접 이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일부 지분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부펀드와 유사한 형태의 공공자산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는데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K반도체에 있어서도 미국 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직접 참여하면 장기 수요 전망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반대로 기술 규제와 국가 안보 심사도 함께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신이 본 우리 시장 분석까지 하나 살펴보죠.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으로 꼽히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짚었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급락하고 미국에 상장된 MSCI 한국 지수 ETF가 금요일 하루에만 14% 폭락하는 등 변동성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인데요. 통신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들이 최근 한국 증시 비중을 일부 줄이고 파생 상품을 활용한 위험 분산 해지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 낙관론이 꺾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급등으로 투자자가 몰린 과밀 거래 상태에서 수익을 지키기 위한 전술적 변화로 분석했는데 실제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8배 정도로 최근 5년 평균이 10배를 밑돌고 있는 만큼 상승 속도는 매우 가팔랐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랠리를 따라가는 편이 낫다. 지금 시장을 떠났다가 조정 없이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다시 진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평가했고요. 다만 미국의 금리 전망이 앞으로 한국 증시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짚으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한국 증시 스토리가 여전히 매력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수익을 지키면서 어떻게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 AI 반도체 투자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발표된 브로드컴의 실적에서 특히나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3분기 AI 칩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앞서 브로드컴은 3분기 AI 칩 매출 전망치를 160억 달러로 제시했지만 월가 예상치인 172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반도체주도 동반 약세를 뉴욕 증시에서 보였는데 그 여파로 국내 증시 대표 반도체 종목들도 흘러내린 하루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가 9.92%, 약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200만 원 초까지 내려왔고요. 심텍도 9.17%, 어보브 반도체도 7.88% 하락했으며 삼성전자까지 6.4%대 하락하면서 주당 32만 9천 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방한 일정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은 이미 이벤트를 소화한 듯 지난주 금요일 하락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으로 단기간 급등했던 주가가 차익 실험 매물과 미국 기술주 조정 영향에 급격히 밀려서 식는 모습이었습니다. 황 CEO와의 회동 가능성이 거론됐던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LG가 5.39%, 네이버도 4.49% 밀렸고 SK텔레콤까지 2.30% 하락하는 등 관련 수혜주들로 거론됐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급락에 휘청였지만 방어주인 은행주는 강세 보였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점도 은행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은행주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하락으로 소외 현상이 가속화됐다며 금리 상승기에 은행주 주가가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금리는 분명 은행주 주가의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은행주들 대표적으로 신한지주가 7.39% 올랐고 제주은행이 6.80%, 우리금융지주까지 2.6%대 오르는 등 시장이 하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 선전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그간 밀렸던 레저, 카지노 주가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란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호황을 증명하는 숫자, 주가로 반응할 때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4월 방한 입국자가 202만 8천 명을 기록하고 2개월 연속 200만 명 이상 방문자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대상 카지노 산업은 5월에도 실적이 순항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추천주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카지노주 올랐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파라다이스가 5.51% 지난주 금요일 상승하면서 15,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고 GKL도 3.22%, 롯데 관광개발도 0.60% 오르는 등 카지노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긴장감이 도는 아침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 방한에도 검은 금요일을 보낸 국내 증시. 우리가 쉬는 사이에 글로벌 금리 인상 공포로 채권과 뉴욕 증시, 외환 시장이 모두 흔들렸고 코스피 야간 선물이 하한가까지 8%까지 빠진 상황이라 오늘 블랙 먼데이가 예상됩니다. 일단 환율이 걱정인데요. 전 거래 환율 급등했습니다. 9원 40전 오르면서 1,539원 10전을 기록했죠. 그리고 야간 거래에서는 1,561원 50전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외 환율은 1,559원 50전, 원화 가치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상황이 국내 증시 낙폭을 얼마나 키울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 거래 코스피 5.5% 급락하며 8,160선에 마감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낙폭이 컸습니다. 여기에 코스닥도 4.5% 급락하면서 1,002포인트, 1,000선에 턱걸이했습니다. 브로드컴 쇼크로 반도체주가 흔들렸고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자금이 빠지며 지수와 환율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메이저 수급주체 강하게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2조 7,7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무려 20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도 1조 3,809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4조 2,24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 1,9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기관은 1,5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개인이 337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반도체 투톱이 무너졌죠. 삼성전자가 6.4%,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그리고 SK스퀘어가 7.6%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하락을 야기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삼성전기와 HD현대중공업이 2%대 상승하며 선방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원익 IPS만 4.3% 상승분을 키며 버텨줬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하락했는데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 16% 넘게 급락하면서 21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 쏠림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2일에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로 꼽히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만큼 수급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미국의 4월 CPI와 PPI,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금리 결정 등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고비를 잘 넘길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마르디 메르크디로 유명한 K-패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인 피스피스2 스튜디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블랙 먼데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기 종목이 얼마나 선방할 수 있을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전 거래 시간외 거래에서는 로봇주 그리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악재를 이겨내고 선방할 수 있을지 확인하시죠. 그럼 일단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낙폭이 큽니다. 삼성전자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두 자릿수대 빠지고 있습니다. 10.3% 급락하면서 거래가가 29만 4천 원. SK하이닉스도 9% 넘게 급락합니다. 188만 3천 원. 여기 SK스퀘어도 두 자릿수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2.2% 급락하면서 거래가 110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11% 가까운 급락입니다. 62만 4천 원. 삼성전기 10.3% 급락하면서 157만 7천 원. 여기 LG에너지솔루션까지 6.8% 하락합니다. 거래가 38만 5,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역시나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7.7% 약세입니다. 30만 7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9.1% 하락하면서 16만 3,700원. 에코프로도 9.9% 약세입니다. 10만 6,8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두 자릿수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 가까운 급락세로 59만 7천 원. 리노공업도 11.6% 급락하면서 거래가 8만 3,200원이고요. 삼천당 제약까지 10% 가까이 하락합니다. 26만 3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하한가까지 가는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 장중의 낙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아직은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9배를 밑돌고 있어서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도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적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일단 패닉셀 하기보다는 분위기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개장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가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외국인은 2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는데 보유 비중은 현재 39%로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 매도세는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됐는데요. 최근 외국인 순매도는 국내 증시를 떠나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주도주 급등에 따른 리밸런싱 차원의 매물 출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SK스퀘어는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은 나머지 종목들도 살펴보면 대한전선, 두산로보틱스, 두산, 대우건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이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선에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대한전선은 지난주 글로벌 인프라 기업인 벨로비티가 추진하는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초고압 케이블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수주 규모는 약 6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전력망 부족 현상과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가 단기간에 꺾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 매도가 이어진 지난 20일간 외국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였는데요. 지난주에도 두산과 함께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단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서 AI 솔루션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북미 자동화 솔루션 자회사 편입에 따른 외형 성장과 엔비디아와의 협업 로드맵 구체화가 주가 급등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두산은 엔비디아 AI 서버용 기판 소재의 주요 공급사로 베라루빈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순매수 4위에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볼까요? 올해 들어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와 일부 바이오 종목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에 AI 반도체와 스페이스X 투자 관련주에는 공격적인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순위권에는 파두, 미래에셋 벤처투자, 아주 IB투자, 주성엔지니어링 HPSP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파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파두는 지난주 열린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 컴퓨텍스 2016에서 차세대 SSD 기술을 공략하며 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 최적화된 젠6 SSD 컨트롤러를 처음 공개하면서 AI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토리지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기존 대비 2배 이상 발전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장바구니도 살펴보겠습니다. 순위권에는 반도체 투톱이 올랐고요. 네이버,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네이버는 일단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난주 발표에서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네이버 주가가 지난주 치솟았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서밋에서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협력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이번 주 황 CEO가 네이버 사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양사 협력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관 선택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자금은 반도체 장비와 로봇으로 집중됐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이 급락할 때에도 상승불 키며 마감한 원익 IPS와 PSK홀딩스가 각각 1위와 5위에 올랐고요. 또 로봇 관련주인 로보티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 방향성이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영향에 반도체 장비주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병목 현상이 2030년까지 지속될 거란 전망에 기관 투자가들이 반도체 장비주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0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번 주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또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늘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민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 방북의 의미 또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저희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왕선택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주석의 방북 7년 만인데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밀착되는 가운데에 중국이 이 시점에 북한을 찾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고 지난해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9개월 만에 다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점. 무엇보다도 지난달에 미중 정상회담과 중러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3주일 만에 이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 그리고 시 주석이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이런 것 중에서 특히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번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두 정상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시진핑 주석이 오늘자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네. 그 기고문 내용을 보면 이번 회담의 방향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양국 관계 개선을 앞두고 국제관계에서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공동 수호하고 세계 다극화, 경제 세계화 이것들을 공동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미국 주도 단극 질서 대신에 새로운 국제 질서로 다극 질서를 구축하자. 거기에 북한도 동참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도 좀 비춰집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분야 큰 그림 중심으로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경제 현안 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최근에 이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려 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북중 관계 개선 문제에서 비핵화 문제는 최대 걸림돌입니다. 시 주석은 북중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지가 있고 또 강한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시 주석의 노동신문 기고문에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체계와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자 그런 문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북한이 시 주석 방문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비핵화 불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남쪽이나 미국에 대한 입장 표명이기도 하지만 시 주석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습니다. 비핵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도 중요하다는 표현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 정책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만 북한의 안전보장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는 그런 절충안에 대해서 시 주석이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향후 한반도 정세라든지 동북아 경제 환경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또 이제 기업이나 시장 관점에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 주석과 김 위원장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동북아 정세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남북 대화라든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모두 다 정체되고 있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것들이 다 선순환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 입장이 워낙에 강경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나 합의보다는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중 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관계 개선, 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조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이나 시장이 주목할 점은 그래서 이번 회담 자체보다는 지난번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회담을 이해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미중 정상들은 미중 전략 경쟁의 갈등 수위를 한 단계 완화하기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의 압박을 늦춘다면 첨단 기술 확보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 그런 우려감 다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미중 전략 경쟁 양상에 대해서 주시하고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난주 후반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고 네. 또 뉴욕 증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개장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아마 주말을 보내시면서 이거 뭐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그렇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지간한 거는 다 또 이렇게 뭐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목요일부터 브로드컴이 주도한 반도체주 급락,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다들 핑계인 것 같습니다만 고용지표 너무 좋다고 또 뭐 금리 인상, 뭐 뻔한 얘기, 거기다가 메타는 또 알파벳에 이어서 또 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니 그런 등등에다가 스페이스X도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버블 아니야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이런 등등이 하면서 근데 우리 숫자로 나타나는 주말에 우리 뭐 야간 선물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한국 ETF 3배짜리가 40% 빠졌다고요, 하루에. 그러게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일단은 뭐 프리장도 안 좋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날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레그넘 네.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이번에는 비를 피하지 못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비를 피하지 못하고. 뭐 제가 지금 얼추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이제 지난주 후반에 뉴욕 증시 급락 이러고 한국 관련 지수들의 폭락 뭐 배경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긴 나눴으니까 그 얘기를 더 뭐 중언부언하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우리 다 아는 얘기야. 그거 말고 조금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해줘. 이렇게 싶으실 것 같은데 특히 반도체 주 쪽만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 대표님은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샌디스크가 최근 1년 동안 최근 1년 3,880% 상승했고요. 지난주 예. 그러니까 금요일 빠진 걸 감안해서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까 최근 1년 3,880%,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한 700% 상승을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822% 상승을 했고요. 우리 SK 하이닉스가 네.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당일날 뭐 한 10%씩 빠졌지 않습니까? 네. SK 하이닉스 한 9.9% 빠졌고 예. 물론 하루의 낙폭만 보면 아비규환이죠. 근데 지난 1년 동안 800% 무려 샌디스크 3,880%를 상승을 했는데 하루에 10% 빠진 게 어떤 대세 시장이 있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참 그 시장을 보고 있으면 예. 늘 시장은 좀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금 방정맞다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넌팜 페이롤이 예. 예상외로 예. 시장에서는 한 8만 개대 예상을 했는데 17만 2천 개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핑계를 그렇게 삼았는데 예. 네네. 2023년 초, 2024년 초, 2025년 초와 하반기 이렇게 보면요. 그때도 그 넌팜 페이롤이 갑자기 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뭐 몇만 개씩 팍팍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아쉽게 그래프를 안 갖고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CPI가 또 하락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네. CPI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여전히 정책 금리는 지금 뭐 이런 수준이었겠죠. 지금보다 더 높았겠죠. 그때 S&P 500 하루 이틀 살짝 흔들리다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의 이 작금의 시장은 우리가 안 좋게 생각을 하면 핑계거리가 될 만한 그 요소들이 꽤 있죠.
예. 아까도 언급해 주셨던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스페이스X IPO 상장에서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거, 뭐 엔트로픽 대기하고 있고, 뭐 다른 또 오픈 AI도 대기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아까 언급해 주셨던 구글발 이제 850억 달러 예. 그 유상증자 이거 이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게 AI가 돈이 실제로 될까?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예. 특히 지난주에 그 생각나는 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샘 알트만이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AI에다가 투자하는 그 어닝을 1달러를 버는데 예. 3달러를 투자해야 되는 국면이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토큰 이코노믹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방금 그 말씀을 샘 알트만이 했다고요? 네. 제가 도끼로 제발 찍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뭐 컨퍼런스에 가서 얘기를 했는지 예. 이제 뭐 소신 발언을 했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토큰 이코노믹스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이 핵심은 뭐냐면요. 토큰이 지금 구글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한 3년 전에 뭐 몇백만 개였다가 지금 3경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토큰이 막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예. 토큰을 생성하는데 1달러를 투자를 한다면 예. 토큰 코드 생성하고 그걸 다시 재검증하고 이 이를테면 쓸데없는 데다만 한 85%의 비용을 쓰고 있고 실제 제품으로 연결되는 생성 비용에는 0.15달러 정도밖에 못 쓰고 있더라. 아하. 그러니까 자금의 상황을 딱 보고 있으면 작년 연말에도 이 AI가 실제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시 수익원으로 환원이 될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는 막연하게 이게 실제 돈이 될까 이 정도였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또 구글하고 아마존이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각각 62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아마존이 300억 달러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그중에 페이퍼 게인이라고 그래서요. 이 두 개 회사가 엔트로픽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픽 지분이 비상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장부가 평가를 할 때 뭐 시장 주가도 상승을 했으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이 아마존과 구글에서는 그 지분 가치를 수익으로 장부 회계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620억 달러하고 300억 달러의 이 프로핏 중에 약 30%에서 40% 정도가 페이퍼 머니일 뿐이더라. 이런 분석이 실제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런 거죠. 그냥 막연하게 걱정을 했다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보기 시작하는 국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이제까지 사실 유포리아이지 않습니까? 이 AI 발 또는 메모리 반도체발 유포리아 어떻게 보면 광분의 영역에 진입했다고 우리가 부정을 할 수 없는 국면인데 요걸 조금 이성을 찾는 듯한 이런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겹쳐 있고 불안불안하고 우리 속된 표현으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예. 이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좀 길어서 죄송한데 펀더멘탈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아, 펀더멘탈. 오히려 예. 거시경제적으로만 보면 넘판페이로 지난번에 나온 게 거시경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반증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기업 이익 추세가 뭐 바뀌었느냐? 브로드컴만 해도 매출이 80%대 상승을 했고요. 이익이 EPS가 50%대 상승을 했습니다. 야, 그런데 다음 분기에 AI 칩 반도체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덜하겠다. 이게 지난 분기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촉발을 했다고는 핑계는 됐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은 돌아 많이 상승을 한 거에 대한 이익 실현성 내지는 아까 IPO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돈을 좀 이익 실현하고 이제 대기 자금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주가가 오르면 떨어지는 건 당연히 그럼요.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단기간에 조금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어서 그 낙폭도 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제 이번 주에 스페이스X 네. 상장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더더욱 이제 구글의 그 유상증자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시중 자금을 선점하겠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걸 머니 게임으로 다들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머니 예. 게임이 맞죠. 예. 그러니까 구글 참 영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글이 이번에 뭐 800억 달러 저기 했는데 50억 달러가 더 들어와서 지금 추가로 발행했다는 네. 거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더 잘 됐다 막 이런 얘기도 그리고 있으니까. 거기 또 벅시아 헤더웨이가 또 100억 예. 달러 정도 골드만삭스가 중간에 다리를 놔줘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된다 판단을 했겠죠. 그렇죠. 골드만삭스 정도 되는 회사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 뷰라든가 수치를 참고할 때 네. 여러 하우스들이 발표를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뷰를 굉장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링크를 놔주고 할 때는 이게 뭔가 된다고 생각을 네네네. 했을 거고 구글이요. 예. 그 제가 한 2주 전에 재밌는 SNS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 빅테크를 포함해서 구글부터 유명한 회사들이 그 10억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니까 100억
100만 불을 창출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쭉 어떤 미국의 예, 전문가가 예. 쭉 리스트업을 했는데 구글이 1등이고요. 어, 구글이 4분 만에 예. 그 100만 불을 창출을 한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4분 만에. 4분 그러니까 매 4분마다 100만 불을 예. 창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나마 또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작년에 구글이 현금 창출 프리 캐시플로우만 네네. 1,600억 달러를 창출했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지금 추가로 850억 달러니까 저도 이 유상증자 초기 국면에서는 뭔가 AI발 자금이 좀 약간 쪼달리는 이런 거 아니겠나 했는데 네. 분석을 쭉 해서 보다 보니까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 자금을 지금 발행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아직 걱정하는 국면은 아니고 예. 유상증자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상증자 하면 악재로 작용한다 이런 국면 아니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수급적인 어찌 됐건 간에 뭐 이게 지금 스페이스X 상장하면은 이제 패스트 엔트리로 이제 뭐 러셀 2000이라든지 나스닥 100까지 바로 이제 나스닥 100은 한 15거래일 이후 편입이 되고 이제 S&P 500은 기존 규정 그대로 하겠다. 그럼 이제 12개월 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시가총액 7위권으로 올라오게 되는 건데. 1조 한 7천억 달러 이상 예상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덱스 쪽에 자금 추정하는 거는 싫든 좋든 편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럼 결국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리밸런싱도 당연히 할 일어날 것이고 수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고. 응집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아. 아까 이제 좀 약간 예. 쉽게 표현을 드렸지만 불안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샌디스크가 1년 동안 3,880% 상승을 할 때 얼마나 즐거웠지만 부담스럽겠습니까? 예, 예. 저희도 덕분에 포트폴리오 수익률 괜찮고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응집해서 한 번에 딱 이제 근데 다행히 오늘 프리마켓 보니까 그래도 네. 지수별로 각각 예. 세 개 지수가 0.2%, 0.3% 정도 마이너스니까 조금 진정되는 모습 아닐까 뭐 그렇게 감히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장은 지금 지수선물 흐름 봐서는 이제 금요일에 충격파가 주초부터 이어진다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기대할 만한 건 오후 들면서 지수선물이 뭐 차라리 낙폭을 더 줄이든지 양전한다면은 우리도 전략 그러게요. 후강에 힘을 네. 보탤 수는 있겠는데 자 이게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참 일생에 아마 한 번, 두 번 접하기는 힘든 장이 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AI 그러면서도 왔고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사실 이런 어떤 호황이 닥칠 줄이야 알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누가 잘했니? 그냥 우리가 반도체 기업을 갖고 있었고 메모리 업체를 그걸 갖다가 일찌감치 갖고 있었던 그 덕을 보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뿐만 아니고 한데 상승률을 보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한데요. 이거는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전혀 뭐 좀 아쉬울 뿐이지.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하루에 10% 두 자릿수의 낙폭을 갖다가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한다면은 지금처럼 레버리지가 막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는 이게 조금 수급을 왜곡한다든지 아니면 낙폭을 갖다가 필요 이상으로 키울 수도 있는 주말 동안에 저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이거 뭐 조정이 깊어질 수 있어요. 역대급 뭐 폭락이 올 수 있어요 하는 것보다 줍줍하세요. 털리지 마세요. 이건 또 기회예요. 이쪽이 제가 봐서는 한 1대3 정도로 이쪽이 훨씬 많아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무조건 이쪽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단기적으로 못 견딜 만한 수급 주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방금 중요한 언급해 주셨지만 벌써 2주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글쎄, 네, ETF 출시하고 네. 그게 벌써 제가 주말에 찾아보니까 네. 다 합치면 한 5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돈이 5조, 6조. 예, 이게 다 레버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닌데 방송이라서 제가 표현은 못 드리겠는데 이 운용사에서 아무리 이게 수익도 중요하고 좋지만 네. 소위 그 자산운용사나 저 같은 뭐 소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소위 전문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반 투자자분들께 뭔가 좀 이렇게 가이드하는 소명의식이 좀 저는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사상 정말 역사적인 최고치에서 네. 레버리지를 출시한다? 그러면 전문성이 그래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 떨어지는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거 레버리지를 넣었다가 레버리지라는 게 지금 아까 우리 오프닝 살짝 뭐 40%인가 하루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우픈 현실이죠.
어찌됐건 결론은 단기 조정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 조정. 해묵은 얘기 한 번 더 하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네네 그렇고. 한 번 더 하고 갈까요? 예. 우리나라도 펀더멘털 굉장히 강해졌죠. 네. 기업 이익이 삼성전자에서 영업이익이 300조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상 확실하게 주가를 떠받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고 네. 2022년은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겠다고 아주 시장을 죽이는 해였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뭐 0.25에서 5.5%까지 상승했으니까 네네. 2023년부터 보면요. 2023년 초반에 실리콘밸리 은행 일주일 만에 15% 빠졌습니다. 지수가. 네네. 우리나라도 예외 없었겠죠. 따라갔으니까. 그리고 2023년 가을에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또 한 번 하락. 2024년도 초반에도 금리 뭐 내려줄까 아니야 올릴 거야 유지할 거야 해서 한 일주일에 한 8% 10% 가까이 빠졌고요. 네. 2024년도 가을에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핑계 대고 일주일 만에 한 8% 빠졌고요. 작년에는 뭐 관세 때문에 한 10몇 프로 빠졌고 그러니까. 늘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일주일 만에 8% 10%씩 빠지는 시장이 한 두 차례 항상 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네. 하락하는 추세인가요? 라는 걸 한번 돌이켜 보신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불안한 마음을 진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제가 여전히 또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저에는 그 기간 동안에 이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펀더멘털, 기업 펀더멘털이 전혀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가 13% 급락이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뭐 미수라든지 신용융자 물량이 많았다라는 걸 또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 매매 주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개별 종목 보더라도 호가창에서 하한가 지금 기록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반대 매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결 지수가 7,172, 코스닥도 10% 하락이 예상됩니다. 898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9만 3천 원, SK하이닉스가 16% 오늘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5만 원, SK스퀘어도 10% 하락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내림세 예상되고, 현대차입니다. 지금 호가가 61만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삼성전기 호가가 지금 28% 급락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7% 하락 예상되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지금 HD현대중공업이 3%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0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8%, 1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만 5,900원, 1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 레인보로보틱스가 11% 급락이 예상됩니다. 코오롱티슈진도 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또 그동안 많이 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 24% 급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5만 8,100원, 리노공업 그리고 원익 IPS도 각각 9%에서 2%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HLB 지금 호가는 4만 5,800원, 삼천당제약 지금 14%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는데 지금 호가창 보니까 꽤 반대 매매들이 나올 종목들이 있어 보이네요. 예. 그래. 뭐 저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반대 매매는. 그렇죠. 참 진짜 운칠타삼이 맞아요. 주식 투자는 운칠의 타이밍 3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이거 솔직한 얘기로 금리 인하 좀 물 건너가고 이제 금리가 동절이 길어지거나 상소로 갈 거라는 거는 이번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핑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리 때문에 한번 휘청했던 데가 2022년 장입니다. 그때는 연준이 제로금리에서 5% 갈 때예요. 거기 비해서 S&P 500 보면 한 26%, 27% 빠졌단 말이죠. 고점 대비. 그런데 지금 우리 연준이 3.75인데 상단으로 여기서 지가 올려봐야 다시 또 5% 간다고 쳐보죠.
제로에서 5% 가는 거하고 3.75에서 5% 가는 거는 또 다를 텐데 5%까지 올리지도 못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인상 여파가 그렇게 클 것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별로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 많이 올라서 빠진 정도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더. 우리는 좀 얘기가 다르죠. 한국은. 한국은 환율이 지금 직관적으로 얘기해주고 예,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한 5년 동안에 예. 한국과 미국의 유동성 M2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광해 통화하고 GDP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물량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약 5년 동안 M2가 17.54%가 상승을 했고요. 올해 4월까지 동안, 5년 동안. GDP가 정확하게 40.2% 상승을 했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이 유동성이 27.89% 상승을 했고 GDP가 18.7%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GDP의 총량 개념으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성장을 했는데 유동성은 2배 이상 상승을 한 것이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주가는 이렇게 탄탄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경제 체질도 좋아져, 수출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는데 환율이 안 빠진다면 오히려 오른단 말이죠. 예. 네네. 이런 근처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경제 성장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하는 증가하는 유동성의 어떤 함정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께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해주신 건데 좀 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예,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다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은 택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반드시 안 해야죠. 지금 물가가 꿈틀꿈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노동시장만 한번 보면 제가 아쉽게 그 그래프를 안 갖고 왔는데 네. 지난달까지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뭐 개인 유튜브에 올렸지만 다음번에 꼭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고용 보고서는 회사의 기업 규모별로 어느 회사들이 노동을 더 고용을 담당하고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ADP 민간 고용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4월까지 근로자가 1명에서 19명까지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장기 평균 최근 1년 이번 분기 해가지고 고용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갈수록 고용을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아마존도 뭐 10,000 몇 명 해고시키겠다고 하고 메타가 지금 좀 올해 들어서 벌써 8,000명에다가 2번 네. 해고시키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페드가 무지몽매하게 물론 인플레이션이 2023년, 2022년처럼 창궐을 한 게 확인이 된다면 사후적으로 인상을 시키겠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꿈틀꿈틀하고 있지만 다가온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좀 잡겠다고 생각 없이 금리를 올린다? 네. 저는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틀려서 돌팔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반응이었다. 그거는 핑계예요. 제가 봐도 네. 핑계예요.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핑계인 것이 뭐 그러니까 브로드컴 때부터 시작했고 브로드컴도 아닌 말로 실적 좋았는데 맞아요. 실적 좋았는데 딱 비유하자면 그거더라고. 다음 분기 시장 예상치보다 딱 7% 낮아요. 그러니 100점 맞을 줄 알고 주가 띄워놨더만도 93점밖에 못 할 것 같아요 하니까 확 뺀 거죠. 네. 뭐 그런 식인데 뭐 브로드컴 빠지면서 뭐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반도체 그동안 랠리 특히 이렇게 포물선으로 올라왔던 놈들은 다 일단 거기 왔는데 7월쯤이면 금리 인하할 거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이제 고간극에서 조금 그리고 시장에 얘들 충격을 또 받은 지나고 거죠. 나서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워낙 큰 데다가 이번에 넣은 거 보니까 호스피탈리티 쪽, 호텔 숙박, 뭐 레저 레스토랑 뭐 이런 데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 월드컵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요거는 좀 몇 달 동안에 고용 지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정을 할 겁니다. 저거는 핑계예요. 예, 저도 맞습니다. 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네. 결국은 많이 올라서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유를 갖다 대는 이유를 거죠. 갖다 대야 되고 뭐 고용 지표 아니면은 그동안 살아있던 전문가 놈들이 잘못한 거고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울고 싶은데 뺨을 네, 맞은 격이다. 네. 그냥 이 정도로. 네, 네. 뭐 펀더멘털이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고환율에다가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 여기에다가 또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수급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6월 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이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이제 가격 조정이 과연 얼마까지 이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의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AI 사이클에 올라탔던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보여주는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글쎄 앞서 호가에서는 양시장이 좀 두 자릿수 하락률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1.4% 하락이네요. 8,042. 코스닥은 4.9% 떨어집니다. 953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호가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삼성전자는 11% 떨어집니다. 29만 4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0%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고 지금 시세가 저희가 약간의 좀 딜레이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현대차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지금 10%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도 4% 하락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 자체는 1%대 하락. 그동안 많이 올랐던 LG그룹주들도 오늘 두 자릿수 하락률이에요. LG 같은 경우는 12% 급락, LG전자가 12% 하락세, 그리고 LG디스플레이도 10% 내림세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15%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11%, 9%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7%대 하락이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각각 9% 안팎으로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 내림세 61만 8천 원.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화면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7% 하락이고 코롱티슈진 6% 내림세, 리노공업 그리고 HLB도 떨어지고 있고 원익 IPS가 12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다시 4% 하락이네요. 8%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코스피가 지금 8.4%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8,000선을 하회합니다. 7,474. 지금 단숨에 686포인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대 내림세고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글쎄요, 지금 상승하는 섹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특징주 위주로 정리를 해보자면 두산로보틱스가 2% 상승 중이고 SK텔레콤 오름세고요. 미래에셋생명이 6.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피스피스 스튜디오가 24% 급등 중이고 이 가운데 지금 떨어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LGCNS가 13% 급락, 현대모비스, LG노텍 다 두 자릿수 하락률이고요. 현대차도 10% 하락이고 LG전자도 12%대 내림세고요.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지금 9% 하락입니다만 시초가 대비로는 약간 낙폭을 줄여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오늘 외국인 금액 기준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KB금융, 기아, 신한지주, 한국전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화, 카카오순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3,918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2,958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979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977억 원, 130억 원 순매수고 개인은 908억 원 매도 우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자, 오늘도 올라가는 환율이 16원 10전 상승하면서 1,555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8,000선을 이탈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네. 여러모로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아무리 예,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갈 조정이라 하더라도 예, 야간 선물이 8% 빠졌잖아요. 네, 8% 딱 계산하니까 7,500이었는데 네, 지금은 7,500도 하회하고 있고. 예. 그러면은 2월 28일 날 이란 공습한 이후에 3월 달 한 달 동안에 이란 전쟁통에 그거 하고 나서 4월부터 쫙 랠리였는데 그 4월 1일부터 4월 초부터의 그 랠리에 대해서 절반을 되돌리면은 7,000 뭐 그런 식으로 지수는 짚어집니다. 짚어지고 반도체 쪽은 바깥에서 저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젠슨황도 이번에는 젠슨황도 운칠타삼에 걸리네요. 타이밍이 안 좋았네. 오는 타이밍이요. 예. 그리고 뭐 젠슨황이 삼겹살을 먹든 치킨을 먹든 그걸로 도배를 하는 언론 기사를 보면은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순매수인데 맞나요? 이게 워낙에 외국인이 코스닥? 수급에서 코스닥은 순매수인 것 같고 맞아요. 거래소는 여전히 순매도고 매도, 예. 예, 그런 상황이고 일본 니케이도 니케이는 1.72% 하락. 예. 사이드카가 아니고 아예 서킷 브레이크네요. 네. 두꺼비 집 이거 내린 거죠. 네, 맞아요. 예, 지금. 예, 서킷 브레이크니까. 그때 처음에 지수도 왜곡이 좀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전에 이번에 그 뭡니까? 직접 본 건 아닌데 관련된 기사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MBC하고 지난주 녹화했다가 일요일 날 틀었던 그 인터뷰 뭐 중간에 결국 퇴장했습니다만 2020년 선거를 가지고 얘기했더니만 또 앵커가 또 갈구니까 결국 그래 했는데 그 대목 I'm living with Kevin. 그래서 한번 다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이 맞나 싶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I'm living with Kevin이 내가 그렇게 썩 그거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어쨌거나 케빈 참고 산다. 감내하고 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케빈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꺼운 선택은 아니었었다는 저의 의심은 그 표현에서도 확인이 됐는데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향후 의장으로서 행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의심하나 봐요. 아까 이제 그 점에서 금리 인상은 못할 것이다 하는 거 조금만 더 한번 이 대표님의 로직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네, 네. 거는 노동시장이 총량 예. 개념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예. 저도 뭐 워낙 좋은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이걸 뜯어보기 시작하면 뜯어보면 회사의 아주 소기업들만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고용을.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만 그걸로 떠받쳐주고 있는 이 노동시장이 뭐 사상 누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네네. 이런데 금리를 만약에 인상시킨다. 예. 인플레이션이 진짜 본격적으로 온 상황도 아닌데 그러면 대기업들은 아시겠지만 현금 창출률도 빵빵하고 재무주도 탄탄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네. 이 소기업으로 갈수록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고용시장이 아마 반토막이 날 겁니다. 이런 무지몽매한 짓을 할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늘 보는 트루플레이션이 네. 우리 벌써 한 1년 넘게 이 트루플레이션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네. 굉장히 선행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쟁통에 한 2%, 2.3, 4%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쑥 급전직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된 이제 CPI라든가 물가가 이 매일하고 돼 있는 한참 올라가는 국면을 이제 뒤늦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가 전달 대비해서 조금 더 높게는 나올 겁니다, 수치적으로. 그런데 이게 선행력이 제가 지금 이걸 거의 근 3년째 보고 있거든요. 선행력이 높다는 전제로 하면 최근에 쑥 빠지는 거를 한 1, 2개월 있다가 이제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을 막 지뢰 걱정해서 빼더라는 곳이 막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한다?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케빈 워시가 지난번에 상원 의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꼭 해갖고 왔는데요. 꼭 한번 띄워주시면 8페이지인데요. 뭐 실용주의를 추구하겠다, 데이터 디펜던트 계속하겠다.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대차 대표를 축소하겠다는 것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예. 인플레이션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왜 절사평균 뭐 네, 위아래 트렌드 자르고 민.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까지 평균 물가 연동제였던 거를 네네. 2% 목표제 복귀를 뭐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부분이 조금 변동성에 촉발을 할 요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좀 마일드하게 대응을 했다가 2%가 넘으면 바로 올리고 내리고 이런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절사 평균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달 CPI를 보니까 CPI가 4.2%가 나왔을 거예요. 예.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달라스 연은에서 하는 위아래 변동성 큰 애들 빼고 딱 해보니까 2.3%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타겟에 그렇게 큰 괴리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돌아 결국은 페드가 하는 정책 금리 패스에는 예.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별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폐쇄적 소통을 지향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했던 거를 미디어 인터뷰에서 너무 많이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너무 많이 오픈하지 말자. 오히려 폐쇄적 이게 소통을 지향한다. 지향. 네, 지향하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지양이라고 썼는데. 네. 그래서 그 뭐 제롬 파월을 대놓고 이렇게 좀 폄하한 건 아니지만 네네. 너무 많은 걸 소통하려고 하다 글쎄. 보니까 시장에서 너무 이 과한 왔다 갔다의 반응을 하더라. 그때는 정보라기보다도 노이즈가 그렇죠.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죠. 저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동의하는 그리고 편입니다. 말 좀 아껴야 되는 데고 요즘 맞습니다. 같은 데는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네. 참고로 쓰진 않았지만 네. SEP라든가 경제 예. 전망 보고서라든가 다플라스를 없애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큰 그림으로 보면 케빈 씨가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트럼프가 원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신중한 행보를 하겠다는 케빈 씨가 제가 세 번째 강조드리지만 이 인플레이션 상황 본격적으로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금리를 올린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케빈 씨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 앨런 그리스펀 때를 생각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 어쨌건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물론 좀 파격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IT 호황기일 때 그걸로 인해서 나스닥이 또 70% 폭락을 했고 물론 그걸로 인해서 한 번 더 이제 걸러진 셈은 있겠습니다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좀 건전해질 수는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은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조심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뭐 지금 페드워치 벌써 금리 인상 가능성만 배팅하고 있고 이러는데 네. 최근 3년 동안 보자면요. 뭐 SEP는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데 석학들이 보는 경제를 좀 지렛대를 삼을 수 있으니까 다플라시라든가 그 CMA 와치, 그 페드워치 이런 거 히트레이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지금 반응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저는 지금 뭐 차트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건데 오늘 오후에 거기 오늘 경제 안녕하십니까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수가 안 움직이잖아요. 서킷 브레이크니까 예. 안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 왔나 하면은 오늘 중으로 볼만한 레벨은 다 왔네요.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는 21선 깨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61선이나 지지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번 4월 이후 랠리 전쟁으로 인한 조정 이후의 랠리에 대해서 딱 38.2에서 멈춥니다. 이제 또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안 맞는데 꺾이고 나면 이 차트 맞거든요. 여기서 38.2% 7,468, 뭐 70, 7470 어라운드에서 막혔는데 여기서 아마 지금 분위기는 나스닥 100 지수 선물 양전하고 해서 또 8,000까지 또 다시 한번 트라이 하다가 그 이후에 하다못해 지그재그 ABC는 안 나오겠습니까 싶으니까 여기서 꼭 현금 마련이 안 돼서 포지션 청산해야 되는 분들 아니라면은 여기서 너무 막 공포에 시달릴 건 아닌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코스닥도 보니까 딱 절반이네. 그 절반이라 하는 게 2024년 12월 중순에 저점 한 627이었는데 그때 627이 이번에 1229 왔다가 그거에 딱 절반에서 멈추네요. 거기서 서킷 브레이크도 뭐든 걸렸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빠지게 하겠나 싶은 생각은 들긴 듭니다. 환율은 지금 이거 개입한다고 봐야 될까요?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항에서는 1,600원 넘었다던데. 사실은 주장님 작년에 예. 제가 출연하고 할 때 한 예. 번 살짝 말씀 지나가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작년 하반기에 영국 히드로 공항인가요? 네네네.
이 영국 공항 환전소에서는 2,000원 찍었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고 그랬었죠. 미국에서 1,800원 찍었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이렇게 제가 한국 시장을 잘 못 보는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많은 분들 갖고 있고 뭐 이쪽뿐만 아니라 뭐 MLCC 쪽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삼성전기, LG노태. 어때 이런 종목들도 뭐 좀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버텨요. 존버 해야죠. 존버. 예, 펀더멘털이 저는 안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가면서 현금 좀 지난주에 마련했거든요. 한 종목 하고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보시려고? 국내 종목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볼까 종목이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인 섹터만 아니 힌트만 주세요. 어떤 섹터? 결국 이제 반도체 소부장 내지는 반도체 대장주 뭐 이런 반도체 중에 대장주를 살까 소부장을 살까? 네, 왜냐하면 이제 파워 인프라라든가 예. 뭐 전력 이런 거 다 좋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확실한 뭐 눈에 보이는 이익 이런 것들이 반도체 뭐 쪽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자는 편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골드만삭스가 예. 지금 하루에 2% 정도 빠지는 거 이거 저점 매수기다. 네네. 딥 트레이드. 예. 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까 그 영어였죠. 예. 잠버 맞죠? 예. 잠버. 예. 딥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예, 그래요. 바이더 딥이 아니고 딥 뭐라고 표현을 하던데 하여튼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오늘 오르는 종목 있나요? 아니 지금까지 있어요. 이 와중에도 있죠. 예, 있죠. 오르는 있겠지. 예, 있어요. 왜 오르는 종목 궁금하셔서요? 예. 제가 본 종목 중에 두산 로보틱스는 아, 오늘 예, 아까 2.4% 제가 오르고 두산 오늘 로보틱스 이 와중에 예, 뭐 미래에셋생명, 로보스타, 피스피스 스튜디오. 일단 지금 코스피 쪽은 이제 서킷 브레이커 걸린 상황이니까 시세 안 움직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로보스타가 좀 올라가고 있고 한캠 올라가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좀 소외됐던 종목들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이 상승인데 글쎄 이거 서킷 브레이커라서 좀 봐야 되고 예. 야 코스닥 상승률 상위 중에 내가 진짜 참 주식 종목 모르는구나. 생판 처음 보는 종목들 많네. 예. 피스피스 스튜디오가 오늘 또 올라가고 예. 이거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네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 체크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지금? 꼽으면 딱 물가죠. 물가? 예, 스페이스X 상장이야 뭐 그렇다 사실 분들 사시고 아니면 예. 말면 되는데 수요일 날 CPI, 네. 목요일 날 PPI. PPI 이 두 개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 예상대로만 나와주면 그렇죠. 오히려 숫자는 분명히 상승을 할 텐데 예. 시장 예상대로만 나와주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건데 그거보다 이제 큰 폭으로 더 떠버린다거나 또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예. 결국은 올해 가장 중요한 건 물가인 것 같습니다. 물가. 네. 왜냐하면 물가 보고 또 금리 인상도 점쳐질 거고 하는 거니까.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란 쪽은. 저는 그 종전을 향해서 거의 한 9분 응선, 9.5분 응선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가 또 한마디 백악관에 기자회견하면서 예. 네. 한마디를 딱 하고 지나갔어요. 뭐 이란에 군사 공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야 이제 이러고 네네. 지나갔습니다. 예, 예. 그 말은 이란 상황이 예. 뭔가 카운터 어택을 하고 뭐 이런 거의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사적으로도.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조만간 종전 협상이든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MOU도 서로 막 설왕설래하면서도 서로 쏘고 막판 이제 레버리지 서로 이제 끌어가겠다는 건데. 예. 그래도 저는 크게 이제 자본 시장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유가가 우리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유가 전쟁 발말 초기만 해도 어떤 숫자들이 막 나왔었습니까? 월가에서도 이분 막 300불 콜하고 150불 콜했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94불, 90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인플레이션 영향이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평균 90에서 110불이었고요. 예. WTI가. 그때 인플레이션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요즘 미증시 쪽은 포트폴리오 혹시 대표님도 리밸런싱을 하셨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지난주부터 사실은 예. 오경환도 출연했었고 그런데 아, 지난주부터 제가 오경아. 오늘 네. 경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이익 실현을 조금씩 하자 이제. 미국 쪽에서도. 네. 아. 그래서 분명히 하반기 언젠가는 조정이 올 텐데 예. 이 이성을 찾는 국면이 올 테니까 그때 저거 이랬는데 이제 지난주에 빠져서 예. 저희도 타이밍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아. 기본적으로 걱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이 국면에 대해서 뭔가 바꾸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기야 뭐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월가에서 울트라 슈퍼 롱은 에드 야덴인데 아, 야덴이. 예, 야데니 리서치에서 야데니인데 야데니가 한 일주일 됐나 그 전에 좀 찜찜하다. 약간 신중하게 바뀌었죠. 좀 찜찜하다 예. 나는 했는데 그렇다고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그렇다고 뭐 이제 빠지는 일만 남았다가 아니고 좀 겪자. 네. 그동안 너무 엔조이했고 돈 복사되는 것만 봤으면 돈이 증발되는 것도 좀 보자. 그러나 중장기 목표는 네네. 여전하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잘 맞춰온 야데니 말을 믿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도 저는 신중하게 보고 있고 네. 골드만삭스가 이제까지 여러 번 한번 뭐 그렇게 하실 기회는 없으시고 저는 한 30년째 골드만삭스나 그 대형 아이디를 보고서도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어지간하면 이 대표하고 뷰가 일치하는데 골뱅이 보는 눈은 좀 저하고 다르시고. 근데 실제 CPI나 PC 이런 거 월별로 딱 전망을 하는 거 네네. 보면요. 네. 15개 아이디 중에 가장 근사치를 발표합니다. 그거는 잘하던데 가격 전망은 조금 벌써 20분이 넘었는데. 그래요. 가시기 전에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런 국면 아까도 모두에 예. 말씀드린 늘 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서 많이 올랐다는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올랐으면 조금 쉬어가는 건 당연하고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정말 포물선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런 상승률을 기대한다? 네. 이건 조금 욕심일 수 있습니다. 예. 좀 쉬어가는 거 그래야 응집력도 생기는 것이고 그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예상한 대로 블랙 먼데이입니다. 이제 9시 3분 42초로 올해 세 번째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20분 거래가 정지되니까 23분, 24분 정도에 거래 재개될 예정이고요. 한 1, 2분 정도 있다가부터 코스피 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지금 7.4% 가까이 빠집니다. 92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부터 확인하시죠. 외국인 오늘까지 21거래를 연속 팔아냅니다. 3,421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1,421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개인도 2,10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 확인하시죠.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955억 원 매수 우위, 반면 기관이 3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316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로와 철도, 운송 쪽, 가정용품, 생명업종, 생명보험 일부 종목들만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석유와 가스,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쪽, 그리고 철강 쪽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짚어봐야 할 섹터 종목별 시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상승하는 섹터가 없습니다. 그나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관련주 전 거래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고속이 6.8% 오름세로 43,250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천일고속도 1.9% 강세였습니다. 근데 워낙 태매성이 짙은 종목들이어서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동원산업과 대성산업, 신세계는 하락 기록 중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피스피스 스튜디오 보겠습니다. 지금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블랙 먼데이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10.5%, 9.5% 하락합니다. 거래가 19,450원이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모두 약세 기록 중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AI 관련주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살펴보시죠. 대덕전자입니다. 12.5% 하락하면서 13만 3,400원, 심택이 7.9% 약세 9만 4,900원, 태성이 11.7% 하락하면서 4만 7,950원이었고요. 지금 노타 같은 경우에 12.7% 하락합니다. 3만 15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8.2% 빠지면서 12,920원. 이제 대덕전자와 심택, 태성,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다시 거래가 재개된 이후의 흐름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피지컬 AI 관련주도 흐름 보시죠. 피지컬 AI 관련주 내에서는 LG 이노텍이 14% 가까이 하락하면서 100만 4천 원의 거래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LG전자가 12.7% 급락하면서 26만 4,500원, 현대오토에버가 12.6% 하락하면서 73만 1천 원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두 자릿수대 약세 보여주고 있었죠. 12% 넘게 빠지면서 61만 3천 원, 그리고 KNR 시스템까지도 9.9% 약세였습니다. 거래가 14,610원이었는데요. 일단 거래가 재개된 이후의 흐름 또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9,000피를 바라보다가 지금 8,000피마저 하회하고 있는 시장. 일단 급락장에서 얼만큼의 저가 매수세에 대기 자금이 붙을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 얼마나 줄어들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아직까지 지수는 개장 초 급락 이후에 방향성은 잘 안 보입니다만 네. 우리 한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말 동안에 나름 고민이 좀 있으셨을 건데. 고민 많았죠. 고민 많았죠.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메모리가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들로 이제 다 빠지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럼 베어 쪽의 논리는 뭐냐면, 베어 쪽의 논리. 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가 유상증자하고 마지막 자금 조달인 주식에 손을 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하이퍼스케일러가 비싼 가격에 무한정 사주지 않는다라는 좀 논리에다가 중국 쪽에 CXMT나 YMTC나 이런 예. 업체들이 메모리 공급 확대를 하면은 가격 붕괴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효율화가 일어나면 좀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효율이 생기면 굳이 이거 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27년, 28년에 피크아웃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은.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효율화가 과연 수요를 감소시킬까라는 거는 저는 등식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좀 빗대어서도 보자면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90년대에 뭐가 있었죠? 인터넷이 폭증을 있었잖아요. 예. 네. 그 회선 속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영상 소비라든지 데이터 사용량이 곱셈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게. 그다음에 2000년대에는 또 뭐가 있었죠? 모바일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이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스마트폰 안 쓰나요? 더 많이 쓰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들이 예를 들어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체제로 구축하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앱들이 거의 조단위 기업들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면 카카오도 그렇죠. 그러면은 모바일 인터넷이나 스트리밍 영상 통화 역시나 폭증했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제 재번세 역설이라고 좀 부르긴 하거든요. 예.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효율이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폭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증기기관차에 대한 시대를 좀 보자면은 네. 석탄 사용량이 오히려 더 증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AI 쪽에서 작동 중인 이제 제번스의 역설을 좀 보자면은 이제 HBM3에서 4, 5까지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럼 대역폭은 더 향상이 되고 토큰당 비용은 하락을 하겠죠. 네. 그다음에 토큰당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망설였던 기업들도 도입을 할 겁니다. 네. 괜찮은데? 우리도 진입을 해볼까? 그러니까 지금은 토큰당 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 파이 전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AI 도입 단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아니라 정착 단계의 폭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러면은 메모리를 좀 많이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있죠. 근데 CXMT나 YMTC 같은 경우에는 CXMT 기준으로 보자면 DDR4 일부랑 DDR5 범용 메모리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YMTC 같은 경우에는 낸드 증설 중이고요. 그러면은 빅테크가 원하는 게 이쪽이냐? 아니죠. HBM하고 LPDDR5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첨단 DDR5 이쪽이겠죠. 첨단 노드 기준이겠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양산하는 쪽하고는 조금 같은 메모리지만 기술 갭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뭐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조정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러니까 결국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네, 이런. 저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소개해 주실 산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마침 저희가 또 네. 소부장을 가져왔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쪽이요? 예. 네, 좀 이 시기에 저는 또 소부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반도체 수급을 좀 보자면은 네. 여전히 메모리나 파운드리 쪽에 대형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소부장에 대한 낙수 효과가 좀 확산되는 구간으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반도체 가격이 이익 주도 사이클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점차 판매량하고 가동률 확대가 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디램 가격이 26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90%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럼 2분기에도 얼마만큼 올랐느냐?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50에서 60% 추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저효과라는 게 1분기는 90% 올랐지만 2분기는 50에서 60% 올랐지만 3분기는 그만큼 또 오를 가능성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격 상승률이 점차 기저효과 때문에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안정적인 공급을 전제로 한 LTA, 이게 네네. 장기 공급 계약이죠. 그래서 논의가 확대되면서 가격 탄력이 점차 약해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메모리 업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긴 전략은 이제 추가적인 가격 인상보다는 네.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이 이제는 전공정, 후공정 장비들, 그다음에 소재들, 그다음에 소부장 업체들로 향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그다음에 램 리서치 네. 뭐 이런 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하반기 기대가 크다라고 실제로 컨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신규 투자 설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반도체 제조사 업체들은 그동안 보수적으로 좀 운용을 했죠.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당했거든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 진짜 주가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 고객사들이 지금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미 설비 투자는 다 해놨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구간을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기조가 한번 있었다 보니까 지금 보수적으로 운용해왔는데 이미 슈퍼사이클 한번 타니까 또 신규 설비를 증설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나 파운드리 양쪽에서 26년 이후에 겨냥한 증설이나 업그레이드 계획에 대한 투자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운드리 쪽입니다.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컨코레스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25년 4분기 이제 실적 발표에서 26년 캐펙스를 전년 대비 32% 증액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최상단이 56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첨단 패키징에 투자를 하냐면 이제 25년 기준으로 7만 5천 장 수준에서 26년에는 13만 장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7년에는 14에서 21만 장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는 장비주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텔러, 팹을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규 파운드리 공장 중심으로 투자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파운드리 보고서는 얼마 전에 좀 썼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들을 한번 산업 보고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텍사스 공장,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는 26년 내 가동을 좀 목표로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전반에 걸쳐서 추가 투자가 좀 수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소부장 업체들이 좀 기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파운드리 넘었으니까 이제 네. 디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전,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죠. 네. 자, 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신규 라인 셋업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 투자를 예상보다 좀 앞당기고 있고 상반기에는 P3, 하반기에는 P4 공정장비 셋업이 이뤄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6년 삼성의 디램 투자 규모는 이제 기존 예상치를 좀 상회해가지고 월 9만 장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5 공장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골조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네. 그 완전히 그냥 그 땅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평택 가 보시면은 P5 공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동 시점도 28년에서 27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중심 투자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M15X 공장이 있죠. 근데 네. 당초에 HBM 전용 팹으로 계획을 했으나 일반 디램도 일부 포함한 형태로 지금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70에서 80K 수준의 장비 반입이 이뤄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의 Y1 공장 클린룸 오픈 시점도 27년 5월이나 27년 상반기 중에 조기 오픈 가능성이 지금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방 수요 고려 시에는 Y2 곡장 착공 시에는 Y1 가동 이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이크론은 조금 느리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만 PSMC P5 팹을 인수하면서 리드 타임을 좀 앞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간 확보를 나설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아이다호에 건설 중인 ID1 공장 같은 경우에는 27년 2분기에 완공 이후에 본격적인 투자가 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낸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낸드는 삼성전자 있고요. SK하이닉스 솔리다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키옥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증설을 좀 진행 중이고요. 삼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안 공장을 중심으로 고난수 낸드를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나 솔리다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롄 공장에 중심으로 지금 고난수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싱가포르 공장을 네. 착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 라인은 28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요카이치 팹의 30K 규모 증설 진행 중이고요. 27년에는 키타카미 팹에서 332단 낸드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지금 소부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좀 많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장비 반입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재를 쓰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선투자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아마
장비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보고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장비주는 소재보다는 밸류를 좀 적게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주는 일회성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장비 반입하고 나면은 이제 또 추가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소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류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선별적인 투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디는 또 들어가고 어디는 빠지고 이런 네.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는 주가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TF를 좀 담은 소부장에서 ETF를 담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또 좀 굴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선별적인 투자를 했을 때 어디를 좀 봐야 될까라는 걸 봤을 때 PSK 홀딩스, 그다음에 VM이라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이나 HBM이 미세화에 따른 이제 그 일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스트립 세정 장비 업체이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동사의 핵심 제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 스트립이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 클리닝 장비, 그다음에 후공정에는 디스컴이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로우 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건식 스트립, 드라이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포토레지스트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습식 장비가 대부분 줄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게 식각 공정에서는 그러니까 물 같은 액체로 이걸 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건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정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웨이퍼 표면에 오염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해야지 양품이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안 나오고 양품이 나오기 때문에 세정 장비가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디스컴이라는 장비는 뭐냐면 패턴 찌꺼기를 살짝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후공정에 드러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플로우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솔더볼, 이게 범프를 녹여가지고 둥글게 재형성하는 좀 장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식 스트립하고 세정 부분에서는 PSK 홀딩스가 글로벌 탑티어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드라이 스트립 같은 경우는 고객 인증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 변경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술적 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펙스 대비 매출 레버리지가 좀 크고 증설에 대한 수혜 강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후공정에서 디스컴이나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는 HBM이나 코어스 패키징, TSMC 코어스 패키징에 대한 장비 반입을 통해 가지고 첨단 패키징 투자에도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M입니다. VM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식각 장비 업체고 D램 투자에 대한 엄청난 수혜를 좀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상승률 추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레버리지 효과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30억 벌었나 그랬는데 이번 연도에 900억 벌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 식각 국산화로 인한 증설 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좀 보고 있는데, VM은 매출 비중을 보면은 식각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10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로지 주가에 좀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보유한 이제 플라즈기만 건식 식각 기술은 이제 미세화랑 적층이 좀 많이 진행될수록 공정 난이도나 스텝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전공정의 핵심 장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선단 라인에서 이제 외산 장비 의존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증설 사이클에서 D램 투자 회복 시에는 높은 수혜가 좀 예상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VM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청주 M15X 같은 경우는 HBM 전용이었는데 일반 D램도 추가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한번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식각공정 진입이 만드는 높은 ASP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동사는 300mm의 식각 장비에 적용되는 플라즈마 소스 원처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외국산 장비가 사용하던
일부 고사양 시각 장비 진입을 좀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선단 공정에 채택될 경우에는 지금은 로우에서 미드엔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지만 네. 하이엔드 공정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두 업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산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두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귀에 안 들어오실 것 같고 이제 산업 보고서를 따로 이제 정독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뭐 아까보다는 살짝 괜찮아지긴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뭐 메모리에 많이 투자하셨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는 좀 찍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뭐 물론 이익이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높게 들어가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인데 저는 이번 메모리 사이클은 좀 전례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 안 쓸 거냐라는 일반적인 논리도 펼쳐지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AI를 쓰고 싶지만 토큰당 비용이 너무 확 일어나다 보면은 저희도 지금 아마 AI만 몇백만 원 쓰거든요. 네네. 지금. 근데 저희 같은 작은 기업도 어디 그런데 그로스 리서치에서. 네네. 네. 근데 작은 기업도 그런데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큰당 비용이 더 어마무시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더 폭발적인 수요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하락할 때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초가 대비로는 낙폭을 조금 줄여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7,612선. 이 가운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개인 모두 매도 우위, 순매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서킷 브레이크 풀리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또 7,800 어라운드 가니까 또 이렇게 그러게요. 또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예, 변동성은 그러게요. 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가라앉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